오늘 콘텐츠는 클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콘텐츠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클림트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없어요. 굉장히 클림트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자서전도 안 썼고요. 생전에 유명했지만 본인 작품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을 그림에 그렸다. 알아서들 봐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클림트가 이 모델은 누구고 이 그림은 어떤 의미고 하면서 본인 피셜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거나 뭐 책에 나와 있거나 혹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참고한 내용이므로 여러분들 혹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느낌을 그냥 느끼시면 돼요. 이 그림은 뭔가 야하군 하면 그냥 야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뭔가 이 그림은 좀 우울한데 하면 그냥 우울한 그림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뒷 배경 이야기를 그냥 조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림트는요 1862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요 보헤미안 출신의 금세공사였어요. 금세공사였고 어머니는 특이하게도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클림트가 베토벤을 기념하는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 작품을 만들게 되는 계기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 집안에서 7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원래는 아버지도 금세공사고 어머니도 오페라 가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집이 굉장히 다복했던 집안이었는데 1870년대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 집안이 조금 기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어느 해인가는 크리스마스인데도 집에 빵이 한 조각 없었다 라고 어느 여동생의 이야기가 있을 만큼 정말 가난해졌어요. 나중에는 딸들이 병에 걸렸는데 약값을 구하지를 못해서 첫째 딸도 병으로 잃고 막내 딸도 병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딸을 병으로 보내고 남은 아이라도 굉장히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클림트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고 클림트는 14살에 빈 응용미술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빈 응용미술학교에 들어가서 뭐 회화, 모자이크 기법, 금속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뭐 그리스 도자기 기술, 슬라브 민속학 뭐 이런 거 막 배우면서 장식 기법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남동생 에른스트와 동료 프란츠와 함께 공방을 세우고 공공시설의 벽화를 그리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까 내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벽화를 그리는 일은요 그냥 공장 노동자 아니면 그냥 그림 그리는 장인 그냥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었는데 클림트가 이때 거대한 역사화 같은 데에 되게 꽂혀 있었던 때였어. 그래서 실내 벽화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쫙 그리는데 공장 노동자밖에 될 수 없었던 그 벽화 그리는 일로 성공합니다. 벽화 그리는 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1880년대 빈에 이제 들어선 국립극장이랑 미술사 박물관 같은 데 장식화를 그려가지고 관객들한테 엄청 호평을 받고 벽화로 상도 받고 황제한테 훈장까지 받았어. 그러면서 건축 장식 미술의 대가로 자리를 붙이게 됩니다. 역시 될 놈은 되죠. 주로 아르누브 기법이라는 걸 써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아르누브 기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알폰스 무하라는 작가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르누브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이 아르누브 기법은요 새로운 미술을 뜻하는 말로 예술 수공업
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곡선이 많고 유려하고 요런 게 특징입니다. 아르누보는 뭔가 역사적인 그런 막 색감이 막 중요하고 막 그런 역사적인 미술 기법보다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새로운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한 전성기가 10년밖에 안 갔어요. 조금 짧아요. 아무튼 아르누보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 뭐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뭐 풀, 덩쿨 풀, 뭐 이런 것들, 화려하고 유동적이고 곡선이 많고 이런 것들을 그려서 장식화를 다 그리니까 이제 클림트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벽화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1892년에 같이 공방을 차렸던 동생 에른스트가 죽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릴 의욕을 잃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 일을 잠깐 쉬고 이때부터 인간의 운명, 삶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림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사망하고 정신을 수습한 다음에 1897년에 이런 인간의 운명과 삶과 죽음 등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려요. 이게 우리 미술 쪽은 너무 보수적이야. 이게 너무 낡았어. 너무 판에 박혔어. 이런 미술은 하면 안 돼. 뭔가 순수와 응용을 따로따로 하는 거 말고 이걸 다 합쳐서 인간의 삶에 녹여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했어. 더 이상 판에 박힌 그림은 그리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접근하는 빈 분리파를 결성합니다. 빈 분리파라는 걸 만들고 클림트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왜 빈 분리파지? 빈 분리파가 뭐야? 비어있는 분리파라는 거야? 분리파가 뭔데요? 왜 불리냐면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분리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틀에 박힌 기존의 미술에서 분리되었다 해서 빈에서 태어난 분리파, 빈 분리파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빈 분리파의 특징은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을 통합해서 미술이랑 생활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미술을 꿈꿨던 거죠. 근데 왜 하필 빈 분리파냐면 이 분리파가 빈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독일에서도 있었어요. 모나코 분리파도 있었고 베를린 분리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빈 분리파가 유명해진 이유는 클림트가 초대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에곤 실레와 오스카 코코슈카 같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빈 분리파가 유명한 겁니다. 이 빈 분리파의 등장으로 빈이 음악 도시에서 예술의 도시로 좀 뭔가 의미가 확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대단하죠. 이 대단한 빈 분리파의 첫 전시회에는 관람객이 57,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때부터 클림트는 명예와 부를 거머쥐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은 명성과 부를 얻긴 했지만 피카소급은 아니었어. 사전에 인지도가 생기기는 했으나 그건 정말 뭐 어느 정도 굶어 죽지 않고 조금 편하게 생활할 정도지, 그 당시에 막 클림트 하면 막 정말 막 엄청 알아주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클림트도 사후 50년에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작가예요. 어쨌든 이렇게 첫 전시회에 굉장히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으나 이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클림트의 작품들은 주로 뭐냐면 여자, 관능적이고 태폐적이고 뭔가 에로스적이고 황금색이 많고 화려하고 성과 사랑,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게 많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하필이면 성과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엔 조금 보수적이었던 거죠. 너무 에로티시즘을 강조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나중에 이 클림트가 빈 분리파를 나오게 되거든요. 빈 분리파 내에서도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요. 1902년에 이 빈 분리파에서 전시회를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빈 분리파에 있는 작가들 뭐 여러 명이 같이 해가지고 뭐 벽화를 만들고 너는 요 부분 난 요 부분 나눠가지고 우리 함께 전시회를 열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 하면 천재 음악가 베토벤 이 주제예요. 그래서 베토벤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클림트가 어느 부분을 맡았냐면 합창교향곡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당시 그렸던 그림이 클림트의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이에요. 베토벤에게 헌정하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합창교향곡을 주제로 그림을 딱 하고 그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앞에 벌거벗은 여자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막 있어요. 다 벗고 여자가 다 벗고 여자들이 그리고 거기를 살짝 지나면 악마들이 유혹하는 공간이 나와요. 여자가 다 벗고 있고 그 옆엔 악마들이 있고 그 옆을 지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합창하는 여자들 사이에 남자랑 여자가 다 벗고 포옹을 하면서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딱 끝이 나요. 그러니까 클림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남자, 벌거벗은 남자 있죠. 이 남자가 영웅인 거야. 그래서 이 영웅이 여자들의 유혹과 악마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끝끝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제 키스를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클림트는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래요. 너무 난잡하다. 너무 무절제하다. 어머 저게 뭐야 남자스러워. 사람들한테 반감을 일으켜요. 뭔가 이 당시에 중세라든지 뭐 르네상스라든지 요 살짝 좀 위로 올라가면 보통 다 벗은 그림을 그려도 어때요? 뭔가 여자들의 벗은 모습을 그리거나 남자들의 벗은 모습을 그리면 좀 성스러운 모습 아니면 뭐 어느 부위를 좀 가리고 있는다든지 이런 되게 육체를 아름답게 그리는 거에 되게 중점을 두고 그렸는데 이 클림트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남자랑 여자 벗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린 거예요. 어디 하나 가리는 부분도 없이. 자, 그렇게 관객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요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1903년에 빈 대학교에서 의뢰를 받아요. 빈 대학교에서 대강당에 전시할 작품, 벽화를 그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대학교니까 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클림트가 맡았던 부분이 철학, 의학, 법학 요 세 가지를 담당했어요. 철학, 의학, 법학. 근데 이 빈 대학에서는 뭔가 막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뭔가 이 철학과 의학과 법학을 굉장히 좀 하고 싶게 만드는 뭔가 성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을 텐데 클림트는 자기가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그려나가요.
그림을 다 그리니까 대학교에서 욕을 먹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욕을 엄청 먹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의학을 그려달랬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의학이에요. 뭔가 치료 능력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성스러운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뒀었어야 되는데, 삶에서부터 죽음, 어차피 인간은 죽어, 이런 걸 그린 거야. 아니, 장난하나 지금. 의학을 그려달랬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법학에 대해서 그려달랬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 사회 제도를 찬양하고 법과 제도, 사람은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그렸어야 됐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헐벗고 메마른 여인, 보이죠 지금? 정 가운데 노인이 이렇게 손 등 뒤로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겉에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문어가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이 힘없고 메마른 노인을 집어삼키는 문어를 그려놨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적나라하잖아. 이게 뭐야. 옷을 좀 가려야지. 이게 뭐예요. 엉덩이를 저렇게 그려놓으면 어떡해. 저렇게 사실적으로. 여자 몸을 저렇게 그려놓으면 어떡해요. 문제가 되겠죠. 이 일로 공공작품 의뢰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빈 분리파 내에서 점점 지지도를 잃어가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빈 분리파의 그는 남아있긴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빈 분리파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에 뭔가 가까워지지 않고, 뭔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취지와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낙담해서 1905년에 결국 빈 분리파를 탈퇴하게 됩니다. 원래는 초대 회장이었으나 좀 지지도를 잃고 나중에는 결국 탈퇴하게 돼요. 지금까지 보면요, 이 클림트가 살짝 올라갔다가 너무 내리막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빈 분리파에서 지지도를 잃고 탈퇴하는 요 내리막길에 클림트의 황금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올라가는 일 남았어요. 자,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을 누리게 돼요. 지금까지는 빈 분리파의 초대 회장으로서 뭐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그림도 봐줘야 되고, 같이 활동도 해야 되고, 전시회도 열었어야 됐는데, 이제 탈퇴했잖아. 나 혼자 내가 생각하는 그림만 그릴 수 있잖아요. 작업 조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클림트의 황금시대가 열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클림트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금색이 많아요. 금색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일단 이 작품 굉장히 유명하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다 황금빛이잖아. 요 가운데는 아예 그냥 황금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요 배경도 굉장히 노란색이에요. 밑에 있는 덩쿨 같은 이 줄무늬도 금색이에요. 모든 게 황금빛이에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아버지가 금세공학자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당시에 황금빛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요 당시의 방식이 좀 이런 금색과 화려한 밝은 색을 많이 넣기도 했어. 요 당시 유행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금색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황금빛을 쓴 그림들을 보면 뭔가 기쁘고 환희에 차 있고 뭔가 막 밝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황금색을 썼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황금색을 많이 쓰고,
약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막 네모네모 굉장히 많고 동그라미 굉장히 많고 모자이크적인 기법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장식적인 패턴, 아르누보 때 사용했던 덩쿨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장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로 자신만의 굉장히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클림트의 작품들을 대부분 보면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에로틱하고 강렬한 막 상징주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조금 이따가 작품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작품으로서는 이래요. 작품으로서는 황금색을 뭐 많이 썼고 뭐 관능적이고 퇴폐적이고 에로스적인 그런 걸 많이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작가로서의 클림트고요. 남자로서의 클림트는요, 이때부터 이제 여자를 겁나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엄청 많이 만나요.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린 그림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키스 그리고 요 다나에라는 작품이에요. 먼저 키스 말고 다나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 작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요 작품은요, 다나에라는 작품이에요. 다나에 이야기를 하자면요, 다나에가 과연 누군가? 다나에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우스의 딸이에요. 외동딸. 당시 아르고스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 평범한 백성들과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딸과 함께 왕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무엇이었겠어요? 왕자가 없다는 거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아들이 없으니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고 언제 태어나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필수적인 관문은 뭐예요, 여러분들?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우리 왕자가 언제쯤 태어날까 하면서 신전에 가서 묻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언제쯤 태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아, 아들. 너네 집안에서 태어나긴 하지. 근데 너한테선 나올 수 없어. 네 딸이 아들을 낳을 건데 네 딸이 낳은 그 아들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신탁을 들어요. 세상에나. 나한테서 아들이 없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내 딸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내 외손자가 나를 죽일 거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에. 두려워진 왕 아크리시우스는 아직 처녀였던 딸 다나에를 청동탑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남자도 근처에 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청동탑에서도 피할 수 없는 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둥이 최고신 제우스 아니겠어요? 이 제우스가 헤라의 눈을 피해서 어디 그 꼬실 여자가 없나 하면서 이렇게 딱 밑을 내려다보는데 어느 탑 위에 여자가 혼자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글프게 막 이러고 있는 건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자기 기다려? 하면서 이제 다나에한테 막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느냐?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제우스다. 우리 외손자를 아들을 하나 낳아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청동탑에서 의심하지 않을 만한,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의심하지 않을 만한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비로 변신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밖에 황금비가 쫙 내리면서 막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 다나에가 놀래가지고 어머나 웬 황금비지? 하면서 비를 탁 맞아요. 비를 탁 맞으니까 아이가 생겼네.
그렇게 아들 페르세우스를 낳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청동탑에다가 가둬두고 어느 남자도 근처에 못 가게 만들었던 내 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크리수스가 이제 멘붕이 옵니다. 딸한테 물어보겠죠. 너 남자 만났어? 누구야? 경비병이야?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딸이 굉장히 순진무구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제우스요. 황금비요. 황금비로 변해서 제우스가 왔어요. 다나이가 제우스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외손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외손자를 죽이기는 해야겠는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최고신 제우스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우스의 장인어른인데 함부로 제우스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외손자를 죽이기는 해야겠고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괴짝을 준비합니다. 큰 괴짝을 준비해서 자기 딸인 다나에와 자기 외손자인 페르세우스를 그 안에 넣어요. 그 괴짝을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거의 그냥 맨손으로 죽이지 않았지 거의 그냥 죽으라고 보낸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우스가 자기 아들 페르세우스와 자기의 연인이었던 다나에가 죽는 걸 그대로 볼 수 없었겠죠. 이 제우스가 AS가 확실해. 그래서 자기 형제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부탁해서 저 괴짝이 바다에 가라앉거나 아니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포세이돈의 보살핌을 받은 이 괴짝이 흘러 세리포스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를 아는 다나에예요. 페르세우스를 아는 다나이고요. 괴짝을 타고 이제 바닷가로 흘러와서 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섬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어떤 남자들이 이걸 열었죠. 누구냐 하면 어부예요. 근데 이 어부가 평범한 어부가 아니야. 요 세리포스 섬의 왕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어부 딕티스가 형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부 딕티스가 와가지고 이 괴짝을 발견하고 탁 열었는데 여자가 뿅 하고 튀어나오면서 아이를 탁 안고 근데 너무 예뻐. 세상에 많이 추우시죠? 좁은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자,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데려갑니다. 페르세우스를 극진히 모셔요. 정확하게는 왕세자인데 대군인데 어부를 하고 있고 페르세우스를 발견해서 극진히 모시던 이 딕티스에게 어느 날 형이 찾아와요. 형이라 하면 누굽니까? 이 섬의 왕이겠죠. 왕이 탁 찾아와서 동생아 형님 오셨다. 차 하나 끓여봐라. 이러면서 탁 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탁 나타나더니 조신하게 차를 이렇게 탁 내요. 드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예뻐. 뿅 간 거지. 첫눈에 뿅 갑니다. 그래서 작업을 탁 걸어요. 작업을 걸려고 이제 막 시동을 거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탁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페르세우스가 앞을 탁 막아서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요. 삶은 달걀 좋아하오? 그래서 이제 탁 엄마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페르세우스가. 근데 이 세리포스의 왕이 폴리덱테스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폴리덱테스가 페르세우스가 자기 앞을 막아서는데 나는 다나이가 너무 좋고 난 이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페르세우스를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음모를 꾸며요. 갑자기 자기가 결혼한대요. 무슨 피사의 공주랑 자기가 결혼을 한대요. 그러고서 야 그래? 니네 엄마를 못 가져? 그럼 나도 결혼할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법대로 처리하자. 야 왕이 결혼하니까 내 밑에 있는 인간들은 다 나한테 말 한 필씩 바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페르세우스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엄마도 직업이 없죠. 자기도 아직 어리죠. 아빠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부고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형편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은 어렵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무엇이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냥 말을 어디서 하나 가져오는 게 빨랐을 텐데 이게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래요. 요때다 싶었겠죠. 세리포스의 왕이 이제 요때다 싶어가지고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내 결혼 선물로 말이야 메두사의 머리를 좀 가져오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해요. 에? 뭐 가져오라고요? 그 고르곤 세자매 중에 막내, 눈 보기만 하면 돌로 변한다는 그 메두사 머리 잘라와. 일단 갖고 싶은 거 다 뭐 어떻게 해준다네. 메두사 머리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그냥 말을 가져오겠습니다 할 법한데 페르세우스는 진짜 메두사 머리를 자르러 나섭니다. 진짜 가요. 근데 얘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무슨 제우스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딱히 태어났을 때부터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부 아들처럼 자랐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은 없지만 야 금수저잖아. 일단 핏줄이 좋잖아. 혈연.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혈연이 빠질 수가 없어요. 누나를 찾아갑니다. 누나 하면서 딱 갔는데 누나가 누구예요? 아테나 여신이에요. 여신이 누나예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을 딱 찾아가가지고 누나 제가 메두사 머리를 잘라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다 이제 가가지고 부탁을 딱 하니까 이 누나가 방패를 딱 주는 거야. 방패를 딱 주면서 방패로는 안 돼 우리 동생 이러면서 메두사의 머리를 담을 자루도 구해주고요. 이 투구를 쓰면 모습이 없어지는 투명 망토 같은 그런 거 있어요. 투명 투구가 있는데 그게 하데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왕 하데스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데스라고 해도 아테나한테는 누구예요? 큰아빠죠. 큰아빠 그 투구 한 번만 빌려줘요 이래가지고 투구를 다 빌려옵니다. 역시 시작은 현질이지. 템빨이에요 여러분들. 큰아빠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 투명 투구를 빌려오고 밑에 있는 쫄따구한테 신발을 딱 가져옵니다. 그 쫄따구가 누구냐? 헤르메스입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 그것을 삥 뜯어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줘요. 역시 인맥, 혈연, 돈 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비치는 방패, 자루, 투구, 신발, 이제 풀감템을 다 끼고 메두사를 사냥하러 나섭니다. 이쯤 되니까 정말 그냥 말 한 번 훔치고 말았겠다 싶죠. 하지만 우리의 페르세우스는 굴하지 않고 메두사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알죠? 메두사 어떻게 잡는지 알죠? 아테나가 준 그 비치는 방패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메두사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이제 뒤에 거울 보듯이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안 보면 돌로 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뒤에 비춰가지고 메두사가 요쯤 있겠구나 해가지고 뒤를 이렇게 샤샥 딱 잘라가지고 메두사 머리를 다 가져옵니다. 페르세우스가 돌아오면서 뭐 해요? 괴물의 제물이 되었던 안드로메다를 구합니다. 여자까지 다 얻어가지고 아들을 딱 낳아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떠나버립니다. 자기는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일단 떠나요. 근데 이 페르세우스가 낳았던 이 맏아들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헤라클레스가 태어납니다. 어찌어찌 많은 일들을 겪고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세리포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는 와중에 자기가 외할아버지를 죽일 거다라는 신탁을 듣고 아르고스로 가는 대신에 라리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라리사라는 곳에 하필이면 정말 우연히 창 던지기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도 없는데 창 던지기 대회나 한번 나가볼까 하면 창 던지기 대회를 다 나가는데 창 던지기 대회라는 설도 있고 원반 던지기 대회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시합에 딱 참가해가지고 창인지 원반인지를 딱 던졌는데 아우 너무 우연히 어느 노인의 머리에 탁 하고 적중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냐? 자기 외할아버지였죠. 아크리시우스를 탁 뚫어가지고 결국 이 외할아버지가 죽습니다. 결국 신탁대로 됩니다. 뭐 요런 이야기가 있고 또 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아르고스 섬에서 자기 외손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왕이 라리사로 피신을 갔는데 이 라리사로 피신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세우스가 우리 외할아버지랑 오해를 풀어야지, 우리 같이 화목한 집안이 되어야지 하면서 굳이 또 라리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연을 풀겠다고 간 그곳에서 또다시 원반 던지기 대회를 우연히 하게 되었고 우연히 그곳에 참가하여 우연히 원반을 탁 던졌는데 아주 우연히 구경꾼의 정수리를 탁 맞춥니다. 그리고 그 구경꾼이 외할아버지였다는 그런 이야기. 어쨌든 죽어요. 신탁대로 이루어집니다. 뭐가 됐든 결론은 신탁대로라는 거. 그리고 이 장대한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다나에 여러분 클림트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클림트 이야기예요. 자, 이 서사시의 시작이 된 다나의 황홀경을 그린 이 작품, 요게 바로 클림트의 작품이라는 거지. 근데 요게 다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중세랑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사람까지 타락시키는 뭔가 부의 위력 이런 걸 보여준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황금은 그 어떤 장애와 도덕적 가치, 뭔가 여성의 정조 이런 것을 다 뛰어넘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위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필 황금비니까요. 황금비로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이 여성의 정조를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해석이 된 다나이는요. 돈의 유혹으로 몸을 판 여자처럼 묘사가 됐어요. 똑같은 다나이를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어때요? 굉장히 뭔가 이게 일에 지친 여자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굉장히 다리를 우아하지 못하게 벌리고 있고 막 가슴도 그냥 막 너무 귀찮고 몸을 파는 여자의 피로함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황금비가 아니라 황금 동전이 내리는 식으로 해석을 한 작품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다리를 이렇게 딱 벌리면서 황금비를 맞는 듯한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작품도 있냐면 이거는 이제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황금색 비가 아니라 황금색 햇살을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떤 남자도 접근할 수 없는 순결하고 정숙한 이미지. 그러니까 황금비를 맞는 다나의 장면을 동정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 같은 느낌으로 그린 게 바로 렘브란트의 다나예요. 하지만 중세의 옛날 이제 다른 해석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완전 상반된 그림의 다나이를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클림트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클림트의 다나이를 한번 봐요. 이게 보통은 클림트가 이렇게나 캔버스를 꽉 채워서 잘 안 그려요. 보통은 옆에 여배 굉장히 많거나 막 장식품이 많거나 이렇게 그렸지 사람을 하나를 이렇게 떡하니 그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잘. 근데 정사각형의 이 캔버스에 갇혀있는 듯이 몸을 웅크리고 있죠.
이건 이제 철탑에 갇힌 다나에를 표현함으로써 네모네모하죠. 네모네모하단 말이에요. 클림트 작품에서 네모라는 건 남성성을 상징해요. 순결을 강조하는 아버지 안에 갇힌 여자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뭔가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사이로 이 제우스가 변신했던 황금비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폭포수처럼 쫙 쏟아져가지고 딱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다나의 표정이 어때요? 고통스러워 보이나요? 뭔가 눈을 탁 감고 있고 여기 홍조가 탁 띄면서 황홀해 보이지 않나요? 순결을 지금까지 지켜오던 다나이가 처음으로 순결을 잃는 장면인데 눈이 탁 감겨있고 입을 살짝 벌리고 볼에 살짝 홍조가 딱 띄면서 처음으로 황홀경을 느끼는 이 다나의 표정을 엄청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작품이 말이야 다 이런 식이었어요. 보면 어때요? 유머라고는 하지만 다른 인물들이 등장해요. 여기서도 두 명이고 여기서도 두 명이고 다른 작품에서도 무슨 막 큐피트가 나오고 막 다나에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있지 않은데 클림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롯이 딱 다나에 혼자밖에 없어요. 다나에 한테만 중점을 둔 거예요. 다나에 임신을 하는 장면을 그렸지만 남자도 없어요. 그 주변에 누구도 없어요. 여기서는 다나에를 성녀처럼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다나에를 창녀처럼 표현했습니다. 근데 클림트는 어때요? 그냥 황홀경을 느끼는 여자 그대로를 그린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 그냥 처음으로 황홀경을 느끼는 여자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자, 여기 보면 황금색 비 사이에 검은색 네모 보여요? 검은색 네모? 검은색 네모, 아까 내가 네모 뭐 표현한다 그랬어요? 남성성이죠. 제우스, 남성성을 여기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나의 뒤를 받친 보라색 비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비단. 거기에 뭐 있어요? 동그라미 있죠. 네모는 남자를 상징하고 동그라미 뭘까요?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나에를 그렇게 많은 작가들이, 화가들이 그렸지만 이렇게 관능적이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다나에를 표현한 작품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클림트는 딱 여자에 초점을 두고 여자가 느끼는 황홀경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클림트의 다나의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키스 얘기해야지.